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최근 시장을 지배하는 단어가 있다면 유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그래도 장중 고점 부분을 향해서 머리를 들어올리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환율 여전히 높습니다. 1,480원 선까지 간 모습이 있는데 외국인 매도 일색인데 그래도 개인의 순매수세가 받쳐주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뒷심까지 힘이 생길 수 있는 여력이 이 시간 타이밍에 나올 수 있을지 시그널도 지속적으로 파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들어서 증시의 거래 대금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주 비중 확대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신증권에서는 증권주를 분석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증권 긍정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목표 주가 12만 7천 원으로 얘기를 했고요. NH투자증권도 투자 의견을 또 달리했습니다. 예전에는 중립이었는데 투자 의견 한 단계 위로 올려서 매수로 올렸고 목표 주가 4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최근 이란발 리스크 때문에 대부분이 좀 꺾인 흐름들에서 증권주도 키 높이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BR 1배 미만의 종목들이 다수 속출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신증권이 커버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이 해당이 됩니다. 키움증권도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올해 예상 PBR은 1.5배이지만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감안을 했을 때 ROE, 주가 이익 수익을 그 수익을 예상해 봤을 때 20%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치 나오는 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3월 들어서 거래 대금이 급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때문에 1분기 깜짝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DPS 주당 배당금이 늘 가능성 이 때문에 증권주 비중 확대 유지하라라는 전략이 결과적으로 나왔고요. 연간 그 추정치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증권 주당 배당금이죠. DPS 4,000원에서 6,500원으로 상향 가능성이 있고 NH투자증권도 1,1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졌고요. 워낙 브로커리지 쪽에서 앵커, 그러니까 핵심 역할을 하는 게 키움증권인데 키움증권만 보더라도 수수료 수익 7천억 원에 육박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대신증권에서 했습니다. 개인분들이 요즘에 ETF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어쨌든 주식 활동 계좌 수가 하루에 10만 개가 증가한다고 하니까 증권사들 요즘에 좀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로 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만큼 주식 관련해서도 증권주 보답을 해줄 수 있을지 생각이 되는 거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비중 확대의 전략을 내세우면서 탑픽 종목으로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을 제시했는데 삼성증권은 새롭게 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시 활성화 때문에 리테일이나 그리고 금융수지 이익이 탄력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감안해서 삼성증권을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증권 목표 주가 13만 5천 원, 그리고 키움증권 60만 원, NH투자증권 3만 6천 원이고 기존 대비해서 상향한 그 비율은 써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평균 거래대금 급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63조, 이전에는 50조에서 많이 늘어난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 그게 ETF, 특히 이제 퇴직연금 ETF의 거래 증가량 이런 부분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분들이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이게 주식 투자로 연결된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개인과 여타 기관 또 투자자들의 순매수를 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이 머니코드가 끝난 이후에 ETF 전략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10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황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준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시장 일단 국제 유가의 변동성에 시장도 출렁이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가 간밤 WTI가 4% 넘게 급등했습니다. 지금 국제에너지부에서 전략 비축률을 방출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WTI 그리고 브렌트유가 90달러 선을 돌파했는데요. 이에 따른 영향 그리고 오늘 이 국내 수급적으로 또 내만여의 날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변동성 장 끝까지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업종별, 종목별 흐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지만 대형주 위주로 하락하면서 지수 자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을 가져갑니다. 특히나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또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샌디스크 같은 반도체 종목들은 좋았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하락했지만 나스닥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 좀 훈풍을 불어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었는데요. 다만 일단 중동 리스크가 조금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하락폭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낙폭을 그래도 조금씩 축소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일단은 국제 유가로 인해서 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란이 속보로 나온 소식인데요. 미국의 휴전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휴전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시장이 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 점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KB증권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34만 원으로 목표가 올려잡으면서 1분기 영업이익을 40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영업이익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메모리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전망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한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주들이 이러한 흐름 타고 오라클이 또 호실적을 발표한 영향에 9% 넘게 올랐었죠. AI 관련된 수익성 우려가 빠르게 싣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다음 주에 또 내주에 GTC 2016이 열리는 만큼 관련된 모멘텀 타고 오늘 또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 점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방산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승 중입니다. LIG 넥스원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한화 시스템도 1%가량 상승,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천공투 요격률이 96%를 기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외신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신에서 이 천공투에 대해서 패트리엇의 가성비 무기로 소개를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LIG 넥스원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같은 관련된 밸류체인 단이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또 오늘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은요. 원전 관련 업종입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국제유가 급등과 함께 대체 에너지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 관련된 종목들 두산 에너빌리티는 3%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건설도 오늘 5.78%가량 급등 중입니다. 특히나 또 오늘 대신증권에서는 원전 관련해서 이제 중동 관련된 원전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된다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 오늘 원전 관련주들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좋은 상황이고요. OCI 홀딩스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급등 중이니까요. 이 점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에너지 관련주들이 일단 좋은 상황이고 정유 관련된 종목들도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발맞춰 움직여줍니다. S-오일도 오늘 2%가량 오름세고요. SK이노베이션도 3%가량 오르면서 에너지주 일제히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관련된 종목들 오늘 이제 국회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이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스가 협력 기대감, 또 원전 관련 협력 기대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함께 올라준 이유도 이 대미투자 특별법 관련된 이 국회 논의에서 관련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오늘 역시나 조선주들 지금 장 초반 대비해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꽤 많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우면서 4.51%가량 급등 중입니다. 하나오션도 1.2%가량 오름세, HD 현대중공업도 1.36%가량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어제 거의 10% 가까운 급등세가 붙기도 했는데 오늘 0.83%가량 상승으로 전환이 된 이후 지금 상승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은 일제히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유한양행만 1%가량 올라줍니다. 어제 좋았던 금융업종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쉬어갑니다. 미래에셋증권 오늘 현재 시간 기준으로 1.26%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어제 특히나 SK가
자사주 소각,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5조 원가량의 소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장 초반 6% 가까운 급등세가 붙었었는데 2% 상승 마감에 그쳤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 SK 4.31%가량 낙폭을 조금씩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지주사단 관련된 금융업종, 오늘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업종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 힘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적으로도 조금 힘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테오젠이 낙폭을 조금씩 키우면서 2.5%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페트론도 마찬가지로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의 3%가량 하락 중입니다. ABL 바이오도 1.7%가량 낙폭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고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 중입니다. 3.51%가량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3%대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 바이오사이언스도 오름폭 계속해서 키우면서 11%가량 급등 중입니다. 최저감 관련 연구 성과가 발표된 이후로 현대 바이오사이언스, 현대 ADM 꾸준히 상승 중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현대 ADM은 오늘 거래 정지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은 일제히 쉬어가는 가운데 리노웜이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조금은 올라왔고요. HPSP 1%가량 하락, 동진세미캠도 오늘 1%대 하락 중입니다. 그래도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 하락했던 것에 비하면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들 꽤 많이 보입니다. 로보티즈도 1.61%가량 상승으로 올라섰고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0.27%가량 약보합권까지 올라왔고 SPG도 강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어제 인터배터리 2016이 개막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에코프로비엠은 1%가량 하락 중이고요. 에코프로도 1.3%가량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그간 많이 올랐던 우리기술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 어제 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았는데 오늘 우리기술 일단은 5%가량 하락하면서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원전 관련된 대형 건설주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BHI는 그래도 1.59%가량 상승 살력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광통신 관련주들도 일단 테마단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 GTC 2016이 내주에 개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광통신 관련해서 AI 데이터 센터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데이터 센터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열쇠로 이 광통신이 주목을 받는 만큼 오늘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 어제 상한가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도 두 자릿수 급등세 붙고 있습니다. 통신 관련 업종들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지수단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0.3%가량 하락 중인데요. 장 초반 좀 크게 빠졌던 점을 생각하면 현재 시간 기준으로 조금씩 낙폭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570선 부근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5,590선까지 올라왔고요. 5,595포인트 지나가면서 오늘 5,600선 일단은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5,700선까지 뚫어냈었던 코스피죠. 오늘 일단은 조금 이란 이슈가 진정이 된다면 코스피가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성공했고요. 0.4%가량 소폭 반등 중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요. 일단 일제히 하락하는 종목수보다 상승하는 종목수가 훨씬 더 많은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단은 이 점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대형주보다 조금 이 순환매 장세로 많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인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주 단에선 조금 쉬어가고요. 코스피 200은 0.43%가량 하락하면서 830포인트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볼 텐데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요. 개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5,200억가량 순매수하고 있는 개인이고요. 외국인은 오늘 시장을 이거를 연속 팔고 있는데요. 5,2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은 20억가량 지금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막판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끝까지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의 변동성 잘 지켜보시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 중이고요. 개인만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500억가량 순매수 들어오고요. 오늘 양시장에는 개인의 순매수만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방향성 일단은 탐색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장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개인 투자분들 관심 많으시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시총 비중이 상당하고 그리고 증시의 심리에 굉장히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슈 나올 때마다 꼬박꼬박 챙겨서 머니코드에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KB증권이 리포트를 좀 써냈습니다. 유의미한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를 32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국내 증권사가 삼성전자를 분석한 것을 봤을 때 가장 최상단의 목표 주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대비해서 33% 올려잡았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목표가 32만 원으로 올려잡은 이유가 있는데 디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률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올해 디램 같은 경우에 1년 새 148% 성장할 것이라 가격 상승률입니다. 오를 것으로 봤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111%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도 추가적으로 오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올해 영업이익을 220조로 보면서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30%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301조 정도 영업이익 달성할 것으로 보면서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57% 상향 조정했다라고 하면서 목표가 32만 원의 근거를 KB증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 예스라는 대답을 하네요. 디램과 낸드는 수요 부분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급 확대는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공급은 주는데 수요는 확대될 거라 메모리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HBM3E 그런 부분과 같이 범용 디램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다 보니 큰 폭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게 HBM4인데 엔비디아향 HBM4 같은 경우에 출하가 확대가 되면서 이게 또 실적 개선 기대감에 더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연관성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사이에 6배 성장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서 40조 원, 그리고 2분기는 51조 원, 이거는 1년 사이에 11배나 뛴 성장, 이런 부분으로 일단 실적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AI 시대 같은 경우에 AI 학습에서 추론 영역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더 가서 2030년에는 AGI라고 해서 범용 AI, 누구나 AI를 쓰는 시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론형 AI나 피지컬 AI 상용화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전에는 텍스트 중심의 LLM 시대였다면 이제는 VLA라고 해서 시각 그리고 언어, 행동까지 이런 기반의 AI 모델 이런 부분으로 추구하는 부분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 확장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가 어느 산업에서나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산업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메모리 물량이 내년까지 사실상 완판된 것으로 KB증권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2030년도까지 이제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5년에서 장기 공급 계약 그런 부분도 논의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사이클에 진입을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면서 실적 성장 사이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될 거고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주가 재평가 구간이 초입 구간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 비싸지 않다. 목표 주가 이만큼 오를 수 있다. 32만 원 제시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한타증권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전쟁 리스크 나고 주가가 떨어지면 마음은 아프지만 이럴 때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 유한타증권에서도 지금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였고요. 지금 AI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거 우리 4분기 실적 시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르게 다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고 수혜는 또 따로 영역이 있죠. 그래서 옥석 가리기는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효율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와 있는 상황에서
유한타증권의 골자는 그거였습니다. 일부 핵심 부품 공급자들을 중심으로 그쪽으로 돈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표적으로 기판과 MLC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리포트는 기판, MLCC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판입니다. 고성능 기판. AI 시대의 기판이 굉장히 또 중요해지는데 성능 좋은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부터 수급 불균형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유한타증권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동시다발적으로 묶이거든요. 첫 번째는 AI GPU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반도체 AG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센터의 CPU입니다. 그러니까 AI GPU, 맞춤형 AG,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CPU 이런 부분이 수요가 동시에 회복되는 국면에 있다 보니까 고성능 기판의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봤고요. 대면적화로 인한 수율 전환가 뭐냐면 아주 큰 거 그런 부분으로 있을 때 고성능이고 크고 이러다 보면은 수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능을 높이는 이런 부분에서 다 그렇지 못한 제품보다 좀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T글래스라고 고성능 기판 만드는데 필수 소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판들, 그런 소재, 그런 부분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성능이 좋은 기판을 만들 때 이거를 잘 만들 수 있는 업체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 그리고 공급 병목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만들어내는 그런 업체가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투자금이 주식 대금이 주식 관련 그런 금액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탑픽은 대덕전자라고 제시를 했고 83,000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적정 주가가 이 정도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MLCC입니다.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잘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 상승 모멘텀이 붙었으니 본격적으로 물량 증가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엔비디아 GTC 2026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서서 MLCC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포착이 됐다라고 유한타증권은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AI 시대 되면서 고성능 그런 부분으로 전환이 되면서 MLCC 같은 경우에도 탑재량이 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가도 인상되고 대형화로 인한 캐파 잠시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린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크기는 커지고 성능도 좋아지고 시간도 더 걸리고 그렇다 보니까 같은 공장에서 생산할 때 그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생산할 때보다 훨씬 뭐랄까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MLCC 같은 경우에 탑재하고 기판도 탑재를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다 보니까 공급자가 시장의 위치에서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MLCC 탑픽은 삼성전기로 봤고요. 최근 국내 증권사에서 삼성전기 많이들 분석을 하잖아요. 그 맥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적정 주가는 54만 원으로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판과 MLCC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DB증권에서 오늘 SK 스퀘어를 분석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74만 원으로 상향했고 이 정도가 어딜까라고 궁금해서 오늘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가장 상단은 84만 원으로 상향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스퀘어는 SK 하이닉스를 빼고는 설명이 불가하죠. 그런데 순자산 가치 이 DB증권에서는 139조를 반영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상장사 134조 원, 비상장사 3조 원 이상 그리고 현금 1조 3천억 원 정도를 더했더니 이런 가격이 나온다라고 봤고 할인율 예전에는 50%로 봤으나 할인율을 낮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30%로 반영했다라고 하면서 조정된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주주 환원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뭐 신규 투자 로드맵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어서 기대 요인까지 있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74만 원 상향에 대한 근거를 밝혔습니다. 작년 4분기 영업이 긍정적으로 났습니다. 3조 원 기록을 하면서 1년 사이에 88% 가까운 성장을 기록을 했고 SK 하이닉스 지분법 이익 증가가 가장 큰 덕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목도 SK 하이닉스 땡큐라고 지은 거죠. 그리고 자회사 쪽에서 굉장히 또 잘해줄 흐름들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T맵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사업 성장 관련해서
관련해가지고 연간, 그러니까 사업을 잘한 거죠. 흑자 전환 이슈가 있었고 11번과 같은 경우에도 적자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이유는 물류 효율화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직매의 사업 이런 부분으로 탄력적으로 갔는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실적단에서 꼼꼼히 체크해봐야 할 이슈니까 전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한 2에서 3%대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JP모건에서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한다라고 얘기했고 목표 주가 13만 원도 유지를 했습니다. 현재 주가 한 10만 원 정도 가나요? 일단 두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크게 원전 업황이 회복되는 거랑 그리고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제한되는 거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시나리오로 좀 부교 분석해서 JP모건에서는 제시를 했는데 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에 참가했을 때랑 코리아 원팀으로 참가했을 때랑 그러니까 팀 코리아로 참가했을 때랑 그게 엄청난 시장 가치를 나타날 때라고요.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만 참가를 했을 때는 원자로 용기나 증기 발생기 일부만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주 그런 비중만 차지해 봤을 때 약 3%만 됩니다. 그런데 팀 코리아 쪽으로 참여를 했을 때는 완전 달라지죠. 핵심 기자재 전체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건설 부분이 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프로젝트 가치가 30%가 확보가 됩니다. 이전에는 3%였는데 30% 시장 가치가 10배 뛴다라는 부분. 그래서 원전 업황이 회복이 됐을 때 팀 코리아 참여 시 긍정적인 시장 가치, 기업 가치 증액을 맛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도 굉장히 중요한 성장 축입니다. 가스를 이용해서 엔진, 설비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런데 2028년 납기 슬롯이 대부분 마감이 됐습니다. 언제쯤 설계해서 언제쯤 납품하겠습니다. 그런 일정을 얘기하는 건데 이 얘기인즉슨 굉장히 주문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2029년부터 30년도 여러 가지 논의가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량을 협상 중이고 그리고 여기는 가스터빈 이외에도 핵심 부품 이런 부분을 2년에서 3년 교체 주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마진 부품을 교체하거나 유지 보수 비용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데에서도 긍정적인 점수를 줬습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주도 굉장히 강합니다. 2028년 수주 잔고 42조 원 정도 전망을 했는데요. 대형 원전 그리고 소형 원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 내년에 국내 한 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한 건 정도 있을 가능성을 JP모건에서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 원전 이런 부분도 많이 지어야 될 가능성이 AI 전력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SMR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전력 부족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추가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리스크가 완화되는 게 이제 중요한 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예전에 2024년도였나요? 두산 밥개카, 두산 로보틱스 합병 시 굉장히 리스크가 좀 컸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차츰 완화가 되면서 경영진에서도 시장이나 주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가자 일부 완화된 흐름들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진 입장 완화에 따른 지배구조 리스크도 완화됐으니 이런 부분도 중요한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3만 원 유지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철강주, 다올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철강주를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슬슬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사실 철강주는 코스피가 랠리를 보일 때마다 소외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기대했던 요소들이 무산됐기 때문이죠. 그런 효과를 보지 못하자 주가 잘 못 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쪽에서 구조조정하면서 공급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플러스가 될 것으로 봤는데 구조조정이 좀 지연되면서 그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실적도 그렇다 보니까 좀 회복을 하는데 시간이 좀 가는 지연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랠리에서 철강주 주가 흐름에서 좀 소외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올해는 그런 흐름들이 좀 탈피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등의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리튬 가격 지지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거는 이제 탑픽주와 좀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좀 보셔야 되는데요.
대용량 저장 장치 BESS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바브웨 수출 금지 이 부분도 단기간에 뭐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치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단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리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25,000달러를 유지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으니까 투자증권의 이 데이터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요. 그래서 이제 탑픽이 포스코홀딩스 나오는 거거든요. 48만 원으로 오늘 아침에 목표주가 상향한 리포트 나왔고 리튬 가격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아르헨티나 여모에서 리튬 사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가격을 지지하면서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철강주 중에 포스코홀딩스가 탑픽이다라는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요 철근 관련해서 수입국의 반덤핑 조사가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알제리가 걸렸습니다. 덤핑이다라고 하면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우리나라 철근 업체가 반사 이익, 그 자리를 메우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철강주죠. 긍정적으로 보고요. 탑픽은 포스코홀딩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최선호주는 현대건설입니다. 46,000원 이런 부분 목표가 적정 주가라고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비철금속 다올투자증권에서 한 단계 더 나갔는데요. 지금 이제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중동 리스크 더해지면서 가격적인 부분에 있을 때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의존도 축소하고 각국 중앙은행에서 금 매입을 하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의지는 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은은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구리는 공급 부족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톤당 좀 1만 달러는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했고요. 히토류는 점점 갈수록 탈중국 공급망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부각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철금속 관련해서는 탑픽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시를 했는데 93,000원이고요. JS링크는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으로 언급을 했으니까 예전에 머니코드에서 JS링크 분석해드렸거든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농심. 오늘 주가가 떨어지죠. 그런데 농심 최근에 국내 증권사에서 분석 좀 다수 했는데요. 목표 주가 내리는 그런 쪽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55만 원으로 떨어뜨렸고 기존 대비 8% 내렸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 54만 원으로 내려잡았고 DS투자증권에서도 55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4분기는 워낙 이제 농심에 대한 기대치는 낮았습니다. 거기에 부합했는데 마케팅 뭐 복리, 후생비 이런 부분으로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랬고 가장 여기에 문제는 북미 쪽에 마진이 악화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매출 영업이 급감, 거의 뭐 50% 가깝게 급감한 그런 수치가 나왔죠. 작년 7월에 가격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올해 실적 추정치 하향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 이제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이제 중요한 변수 유가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오늘 시장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태훈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시장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국제유가가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를 전부 수입해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유가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많이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오늘은 쿼드러블 위칭데이이기 때문에 막판에 대형주들에 대해서 선물 거래와 옵션 거래 이것들이 청산되면서 변동성을 많이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제유가 때문에도 이 국제유가가 오르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또 이런 원전 같은 대체에너지 쪽에서 그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뭐 이란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나서 이쪽 뭐 유가가 100불이 넘어서 200불까지 갈 거다 큰 소리 치지만 그렇게 되면 이 다른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 같은 나라들은 곧바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급격하게 늘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석유를 더 이상 팔 고객사를 잃기 때문에 중동 국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결코 그런 상황을 원치 않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란과의 이 문제를 빨리 풀려고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국제유가의 급등은 잠깐 어떻게 보면 찻잔 속의 태풍처럼 지날 것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IAEA 그 회원국들이 대규모로 거의 4억 배럴 정도 되는 그런 비축률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 국제유가의 급등은 어느 정도 빨리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서 이 국제유가 이런 상황을 좀 걷어내고 한번 우리 3월달 시즌을 보게 되면 이 BTS의 공연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BTS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일본과 중국에서 아미들이 거의 10만 명이 넘게 우리나라를 찾으면서 이 호텔 서울 중부 지역에 보면 호텔들이 거의 빈 방이 없이 다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BTS의 컴백 공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들을 실어나르는 항공주들도 이 국제유가가 오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많아지면서 또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 같으면 국제유가가 오르면 항공유가 오르기 때문에 항공주들이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지난 설날 때도 그렇고 항공주도 실제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이죠.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움직이는 이유를 알고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통신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6G에 대한 상용화 투자가 먼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도 있고 미국 쪽에서 대규모 통신주에 대한 투자들이 준비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이 오이솔루션이나 대한광통신, 솔리드, 에이스테크, 빛과전자 같은 이 고가주부터 그러니까 저가주까지 거의 대부분의 통신 관련주들, 통신 장비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투자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한 100% 정도 올라왔지만 더 갈 수 있는 것이죠.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선주. 마스카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조선주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삼성중공업이나 HJ중공업뿐만 아니라 HD 현대 마린엔진, 하이로코리아 같은 조선 기자재도 같이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조선주의 상승세는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상태고 계속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인터배터리 2026이 그러니까 어제부터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터리 관련된 좋은 호재성 재료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 삼성 SDI나 이런 LG 엔솔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 업체들이나 이런 기자재 또 소재 업체들 이런 업체들도 이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쪽은 이 전기차 캐즘 때문에 바닥까지 치고 이제 회복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고 국제유가가 오르면 역시나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우주 탐사 같은 경우도 스페이스X가 올 상반기 내에 IPO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주 산업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때까지 기대감은 주가를 밀어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런 종목들, 지금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고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분할해서 매수를 해둬서 좀 포트에 담아두시면 나중에 이런 국제유가나 이런 시장 외적인 변수가 사라졌을 때 주가가 다시 원복하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침착하게 시장에 잘 대응하시고 이 변동, 쿼드러블 위칭데이의 변동성이 있는 것은 어차피 지나갈 일입니다.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실적을 놓고 또 좋은 재료들, 스페이스X의 IPO 같은 그런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면 역시 그것도 실적 중심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투자에 대한 흐름 재빠르게 눈치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관심주 어떻게 찾아볼까요? 네,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M&A를 통해서 주인이 바뀐 종목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경영에 대한 그 기대감도 있고 이것이 곧 주가 재평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죠. 중흥건설에 인수된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 한국타이어그룹에 인수된 한원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들어서고 새로운 주인에 의해서 새롭게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요즘 M&A가 된 이후에 해외 건설에 대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특히나 원전 쪽에서 이 웨스팅하우스의 그 APR 1,400억이라는 원자로를 갖고 실제로 원전을 지어본 경험이 있다는 것 때문에 미국 원전 르네상스의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권이 바뀐 M&A를 통해서 경영이 바뀐 종목들 중에서 좋은 종목들 찾아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한올 시스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훈 이데리온 파트너의 전략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최근 ETF 시장 많이 관심 있으시죠? 저희가 이어지는 다음 코너는 ETF 전격 분석 시간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뉴욕 증시가 유가 급등 충격을 버티지 못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다시 치솟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주요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11일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S&P 500 지수는 0.08% 하락했고 다우 지수는 0.61% 내렸다. 나스닥은 0.08% 상승하며 간신히 체면을 지켰다. 국제 유가는 4% 넘게 급등했다. WTI는 배럴당 87달러를 웃돌았고 브렌트유는 92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지만 시장은 일시적 처방에 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가 상승은 곧바로 채권 시장으로 번졌다.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4.28%로 급등했고 2년물도 3.648%까지 뛰었다. 시장에서는 올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한 차례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며 확전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기로의 설치 가능성과 미 서부 해안 드론 위협 경고까지 겹치며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듯 보이던 흐름에 다시 기름이 부어졌다. ETF 전략, 국내 주식 투자 연결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궁금한 부분을 좀 속 시원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요즘에 전쟁 이 리스크 때문에 정말 어떻게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많은 분들이 고민이시라는데 네. ETF 나름대로 이슈가 또 상당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 리스크가 딱 터졌을 때 ETF 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네. 일단 분위기 파악도 좀 부탁드려요. 예, 순서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란 전쟁이 2월 28일, 그러니까 우리가 휴장이었던 3월 1일 지나서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3일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7%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3월 4일 같은 경우에는 13%, 이틀 동안 합쳐서 무려 20% 정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재밌었던 ETF가 바로 방산 ETF였는데요. 3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방산 ETF는 강세를 보였지만 예. 그 다음 날 3월 4일 날 2차 하락이 나타나니까 방산 ETF도 개인 투자들을 중심으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났으니까 던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네. 3월 4일 같은 경우에는 방산 ETF도 주가가 하락하는 좀 약간 어떻게 본다면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 연출됐었습니다. 예. 기억하시겠지만 3월 5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한마디 했었죠. 전쟁 곧 끝난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세가 연출됐었고요. 반등세가 연출되는 과정에서 방산 ETF는 수혜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유가가 강세를 보였던 유가가 다시 한번 리바운딩하는 구간에서 새롭게 원유 선물 ETF가 또 새롭게 부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역시 원유, 에너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파이프라인으로 옮길 수 없잖아, 배로 옮길 수밖에 없잖아 라는 네네. 또 움직임들이 가세하면서 조선 ETF가 또 최근에는 전쟁 리스크에 따른 수혜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방산 ETF는 순간적으로 급등세를 연출했다가 전쟁 리스크가 사그러지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전쟁이 길어지니까 방산에서 원유로, 원유에서 조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식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리스크가 터졌을 때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어제는 약간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는데 그리고 코스피 상관관계 네. 상관 그 관계 지수라고 하나 그런 부분은 좀 연관이 됐었고 어쨌든 금융 상품 전략에 있어서 원유, 국제 유가 이런 부분은 좀 민감하게 움직였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예. 저도 이번에 원유 ETF를 한 번 더 새롭게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놀랐냐면 네네. 첫 번째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아 그래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골드 ETF만 계속 보다 보니까 참고로 금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타사 같은 경우에는 4조 넘고요. 저희 네. 회사 같은 경우에도 1조 원 이상의 금현물 ETF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원유 선물 ETF는 어느 정도 사이즈일까요? 대략 어느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5분의 1? 아니요, 5분의 더? 1도 안 됩니다. 네, 10분의 1? 지금 가장 큰 네. 원유 선물 ETF가 네. 1,000억입니다. 1,000억? 네. 굉장히 작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원유 선물 ETF가 900억. 아, 두 개 그래요? 합쳐봤자 2,300억. 그런데다가 원유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 2배짜리가 없습니다. 네. 즉 위로 2배, 아래로 2배짜리 ETF는 없습니다. 네. ETN은 있는데요. 원유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고요.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갔던 적도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런 변동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시장 참여자들, 특히 ETF 시장 참여자들 쪽에서는 레버리지 2배, 인버스 2배짜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뜯어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이었는데요. 이때 한번 140불 찍고 나서요. 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졌었습니다. 잊혀졌군요. 그래서 네. 40달러에서 70달러 요 밴드에서 한 2년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원유 선물 레버리지가 없기 때문에 원유 선물 인버스 이런 쪽에도 큰 수요가 몰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이란 전쟁 이전까지 원유 선물 ETF는 개점 휴업 상태였다. 저는 이렇게 좀 진단을 내리고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유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원자재 ETF 중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원유 인버스 ETF가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118만 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그냥 원유 선물 ETF는 한 230만 주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인버스가 마이너스 10% 그리고 그냥 원유 선물이 플러스 10%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전쟁 리스크에 비례해서 그렇게 뜨겁게 굉장히 화끈하게 이렇게 거래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ETF 규모가 뭐 금 ETF 전체 자산에 비해서 훨씬 규모가 작다고 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그렇게 크진 않는 거잖아요. 네, 한때 제 기억을 네. 더듬어 보니까 한때 1조 원 넘었었거든요. 1조 원 넘었었는데 뭐 유가와 관련된 이슈, 네. 유가와 관련된 변동성이 떨어지면서 좀 어느 정도 관심권에서 좀 멀어졌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이란 전쟁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안타깝긴 하지만 단기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국은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전쟁을 빨리 종식하려고 하는 조급함이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란과의 관계, 이란과의 명분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글쎄요, 저는 전쟁이 빨리 마무리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네. 가능성이 가면 갈수록 좀 생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좀 출근을 하면서 네네. 고객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오만 원유 저장 탱크, 원유 저장소에 또 이란산 드론이 또 네. 때렸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오만까지 또 건드리는 네.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확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의 드론들이 주변국들로 계속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봤을 때에는 원유 ETF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굉장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원유 선물 ETF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이번 전쟁을 바라보는 저의 ETF 관점에서의 좀 의구심은 골드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이 생각보다 실버 가격도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전쟁 리스크가 커지고 불확실성이 증폭된다면 안전자산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골드나 실버 아니면 달러 이런 쪽으로 좀 더 ETF 투자자들의 시선이
옮겨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까지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은 여전히 견고한 네. 예, 그 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예. 그리고 실버, 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은을 안전자산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은은 산업재로서의 수요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보진 않지만 은 가격도 온스당 80달러 선, 네. 금 가격도 온스당 5,000달러 선에서 좀 굉장히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어서 이상하다. 전쟁 리스크가 좀 더 길어진다면 이쪽에서 먼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네라는 생각에서 저는 금 가격, 은 가격, 금 ETF, 은 ETF 가격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흐름을 알아야지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창규 본부장님이 이란 리스크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시다시피 지금 정세로 봤을 때 이란이 국제적인 고립을 자처하고 있는 바 이게 좀 장기화가 그러니까 그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걱정하는 예, 부분은 예. 확전입니다. 확전. 옆에 있는 나라 괜히 드론한테 한 예. 대 두들겨 맞으면 네.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로 이란산 드론이 날리고 있는 게 원유 저장 탱크라든지 네네네. 원유 생산지라든지 예. 이런 쪽을 많이 때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유가를 굉장히 건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호르무즈 해협에 또 피격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태국 상선에 이어서 또 상선 하나가 또 피격이 됐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면 결국은 원유의 라인이 원유가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막히는 거기 때문에 네. 유가를 또 계속 자극할 수 있다라는 판단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참 이게 빨리 좀 끝나야지 되는데 점차적으로 좀 생각할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정균 본부장님이 그 ETF 이런 부분을 분석해 주시면서 방산에서 원유에서 조선으로 이렇게 좀 옮겨갔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또 순환매 이렇게 될까요? 아니, 어떻게 될까요? 이건 같이 어떻게 봐야 움직이는 되나요? 예.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결국은 방산은 전쟁이 계속돼도 움직일 거고요. 전쟁이 끝나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전쟁 보셔서 아시겠지만 드론을 요격하는 요격 미사일 그리고 이런 쪽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런 미사일을 재충전하고 탄약을 재충전하고 방위망 즉 고공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이런 수요들이 꾸준하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도 방산은 꾸준하게 수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드리고 있냐면 내 계좌를 지키려면 방산 ETF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방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K방산만 떠올리시겠지만 실제로 상장되어 있는 방산 ETF는 미국도 있고요. 유럽도 있고요. 네. 미국, 유럽, 한국을 아우르는 글로벌 방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방산 ETF도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국산 방산의 위상도 높아지겠지만 미국산 방산의 위상도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K방산에 국한하지 마시고요. 미국 방산, 유럽 방산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의구심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으면 파이프라인으로 원유를 보내면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게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죠? 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밸브 잠그는 거.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결국은 파이프라인으로서 운송을 하게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그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지역에 또 중요도라든지 아니면 그걸 빌미 삼아 볼모 삼아 무언가 무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배로 나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배에 대한 발주, 원유 운반선, VLCC 아니면 LNG선 이런 거에 대한 발주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조선. 네, 그래서 조선 그리고 또 조선이 결국은 군함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MRO라든지 군함, 방산 모멘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삼박자가 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랑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했는데 이런 시그널들 잘 살피시면서 ETF에 대한 작은 변화도 꼼꼼히 해보는 그런 공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니 해도 좀 우리 이렇게 리스크가 있을 때 편안한 선택지는 반도체일까 싶어서 ETF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결국은 반도체는 펀더멘탈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제가 방산도 아까 좀 얘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방산이 걱정되는 게 밸류에이션이 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펀더멘탈이 가장 버팀목이 되는 게 반도체죠. 그런데다가 수출,
반도체가 수출을 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HBM4 모멘텀 이런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로 확인된 AI 사이클 중에 으뜸은 메모리 사이클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계속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월 달은 저는 좀 약간 전쟁 리스크가 먼저지 않을까. 전쟁 리스크가 길어져서 3월 달 내도록 전쟁 리스크가 우리 시장을 장악한다면 아무리 천하무적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네. 좀 휘청거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무슨 날이죠? 내마녀의 날? 아니요, 내마녀 넘어요. 그럼요. 옛날에는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요것만 만기가 됐기 때문에 네네. 내마녀라고 불렀지만 네. 지금은 개별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옵션, ETF 선물, ETF 네. 옵션 이런 것들이 있기 그럼 때문에 어떻게 불러야 아마 돼요? 8마녀 정도 8마녀로 해야 돼요? 그 정도 예. 되지 않을까. 그런데다가 잘 기억해 보시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그리고 코스피 레버리지 ETF가 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 선물도 많이 사요. 거기까지 이제 추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 선물도 많이 사기 때문에 예. 그 선물과의 괴리를 이용한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청산이 된다면 뭐니 해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에서는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좀 반도체 사고 싶으시더라도 네. 오늘 내마녀의 날이니까 6마녀의 날이니까 오늘은 좀 장 중반까지 한번 쭉 보시고 그리고 전쟁 관련된 뉴스 속보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 추세 괜찮을까요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근데 결국은 이런 이벤트들은 내 마녀의 날이 됐건 내 마녀의 할아버지의 날이 됐건 펀더멘탈은 훼손시키지 않아요. 네. 추세는 훼손시키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노이즈는 될 수 있어도 추세는 훼손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체 펀더멘털의 이상인 게 아니라 정말 외국의 돌발 변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기업 자체적으로는 내부적인 거는 문제 없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시기적인 부분을 잘 넘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전쟁 리스크는 터질 건 터졌고요. 네. 장기화될 수 있을지 그 시간을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변동성 굉장히 급하게 일어났죠. 엄청 크죠. 올랐다, 엄청 내렸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참고로 저희처럼 ETF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변동성이라는 표현보다는 빅스나 V코스피와 같은 변동성 지수를 통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V코스피인데요. V코스피는 코스피 200의 변동성 지수를 만든 건데요. 변동성 지수는 어떻게 만드냐면 콜옵션의 프리미엄, 풋옵션의 프리미엄을 공정분산 수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의 지수값으로 만드는 건데 여전히 높습니다. 미국의 빅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변동성이 형성되고 있고요. 그 말을 뒤집어 본다면 올라도 크게 오르고 빠져도 크게 빠진다. 실제로 3월 3일, 3월 4일, 3월 5일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런 모습의 재현, 그런 모습이 한 번 더 나타날 거다라는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지금요? 이런 의구심에 아마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것은 원유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유 가격이 지난번 고점이었던 119달러를 다시 한번 넘어선다면 분명히 변동성에 점화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도 뭐 지금 상황에서 유가를 전망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유가 관련된 움직임, 유가 관련된 뉴스, 유가 관련된 소식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뭐니 해도 변동성이 높아진 시기니까 한꺼번에 확 들어가기보다는 나눠서 들어가는 전략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이 와중에 코스닥 액티브 ETF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액티브 ETF. 네, 근데 코스닥 액티브 ETF는 가만히 뜯어보시면 대형주인가요? 아니요, 중형주, 소형주거든요. 네. 즉 시장의 움직임이 대형주에서 지금은 중형주, 소형주로 넘어갔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해서도 좀 좋은 말씀을 안 드렸던 것도 지금 시장의 스탠스가 중형주, 소형주, 작은 종목 이런 쪽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세 가지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단어는 유가 될 거고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중소형주의 자금 흐름 봐야 된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리스크 관리 좀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했는데요. 여러분 슬기로운 투자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반도체 전쟁이 치열해지자 글로벌 빅테크가 한국 엔지니어 확보전에 뛰어들었다. 엔비디아, 애플, 퀄컴 등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출신 인력을 잇따라 찾고 있다. 엔비디아는 최근 한국 HBM 개발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내며 최대 약 3억 7천만 원 수준의 연봉을 제시했다. 미디어텍과 퀄컴, 애플 등도 메모리와 반도체 설계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는 바로 고대역 폭 메모리 때문이다. AI 서버용 GPU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데 현재 기술 경쟁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다. 설계 공정 패키징 경험을 동시에 가진 한국 엔지니어들이 실전형 인재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한국 반도체 채용 공고를 직접 홍보했고 젠슨 황 역시 HBM 인력 확보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AI 칩 전쟁의 핵심 인재가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평가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3월은 개학과 개강의 달입니다. 새학기의 설렘과 함께 캠퍼스도 다시 활기를 찾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의외의 고민이 하나 등장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노트북 가격 때문인데요. 수업 방식이 점점 디지털 중심으로 바뀌면서 노트북은 이제 필수품이 됐습니다. 특히 공대나 디자인, 영상 관련 학과 학생들은 고사양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 더 좋은 노트북을 찾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가격이죠.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범용 D램 계약 가격이 전분기보다 최대 6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실제로 PC용 D램 가격도 한 달 사이 10% 넘게 뛰었는데요. 메모리는 노트북 가격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런데 최근 메모리 업체들이 공급을 조절하면서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CPU 가격도 상승하고 있죠. AI와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급증하면서 첨단 공정 생산 능력이 서버용 칩과 고성능 제품으로 먼저 배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인텔 일부 제품 가격도 최대 15% 인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와 프로세서 가격이 동시에 오르다 보니 노트북 제조 원가 구조도 바뀌고 있죠. 기존에는 노트북 원가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 수준이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권장가 $900 수준이던 노트북이 최종 판매 가격에서는 약 $1,17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일부 신제품 노트북은 전작보다 가격이 50만 원 이상 오른 사례도 등장했는데요. 고사양 모델의 경우 가격이 이제는 500만 원 이상 나타나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소비 패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 대신 중고 노트북을 찾거나 기존 노트북의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는 움직임인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반도체 기업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D램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죠.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D램 가격 상승은 두 회사의 실적과 직결되는 만큼 주가 역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의 배경을 살펴보시면 AI 산업이 있습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커지면서 고대역폭 메모리뿐 아니라 일반 D램까지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모리 업체들이 지난 몇 년간 감산을 이어오며 공급을 조절한 상황에서 수요가 다시 살아나며 메모리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AI 서버는 일반 PC보다 훨씬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합니다. GPU 한 대에 여러 가지 메모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메모리 사용량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크게 상승했는데요. 지난 1년간 삼성전자는 약 257%, SK 하이닉스는 약 406% 상승했습니다. 증권가 전망 역시 긍정적입니다. 다올투자증권은 메모리 가격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며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29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1분기 실적 역시 시장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목표 주가를 160만 원으로 상향하며 고객사의 경쟁적인 수요나 제한적인 공급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 아이러니하죠. 주주들은 D램 가격이 더 오르기를 기대하고 정작 새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는 노트북 가격이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메모리 가격 상승은 누군가에게는 투자 기회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지출 부담이 되는 셈입니다. 앞으로 이 D램 가격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주목해 보시면서 저는 내일 엔비디아의 GTC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아까 앵커님이 새학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어저께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그 지방도 아니고 서울에 신입생 0명 초등학교가 서울도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신입생 환영식을 하는데 신입생이 없습니다. 서울조차도 이러니 앨런 머스크가 한 말이 무슨 허언은 아닌 앨런 머스크가 뭐 충격적인 또 말을 했잖아요. 나중에 몇십 년 뒤인가요? 10년 뒤인가? 10년 뒤면 우리나라 인구가 없어서 북한이 미사일 개발할 필요 없고 그냥 들어오면 서울 점령당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놓고 우리 인재 빼가려고 지금 막 테슬라 스페이스X에서 우리나라 인재 채용하려고 하던데 그 머스크 형님 우리 인구도 없는데 인재까지 빼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 어쨌든 빨리 어떻게든 이 사태를 지금 해결을 해야지 안 그러면 주식시장의 미래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보니까 뭐 사립초등학교는 경쟁률이 또 높고 참 이게 빈익빈 부익부인 것 같아요.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계속 극과 극의 이 상황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란과의 미국도 계속 극과 극이죠. 이게 지금 이란은 내세운 조건이 보니까 트럼프가 전쟁 중단하고 전쟁 배상금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란한테 무조건 항복. 이 두 개가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랑 미국이랑 뭐 휴전할 수가 없어요. 아예 접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지금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 오늘도 보니까 길에 60척 부셨다고 했던데 아까 인터뷰에서는 28척이라고 했는데 보도는 또 60척이더라고요. 그 사이에 또 그 길에 탑재한 배를 더 부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란은 뭐 저기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봉쇄해버리겠다. 이렇게 또 선언을 하고 있고 뭐 호위함을 뭐 한다고 했는데 호위함 그거 저기 바로 한다는 줄 알았는데 또 트럼프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 안 한다고 했는지 봤더니 그것을 구조를 만드는데 한 6주 정도 걸린답니다. 어떻게 호위하고 이럴 것인지. 그 대신에 뭐 재보험사는 지금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 워렌 버핏이 투자한 처브라는 회사가 그 보험회사의 보험을 갚아주는 재보험회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지금 전쟁의 상황인데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이 그거에 맞게 지금 방산주가 또 강합니다. 어제는 미국 시장은 반도체가 또 강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가 강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D램 낸드 플래시의 최강자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이 강할 줄 알았더니 오늘은 방산주가 강하고 조선주, 원자력 이렇게 조방원이 다시 한번 강세를 띠고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HD 현대중공업 자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죠. 조금 사이가 틈이 벌어졌죠. 얘네 셋이 뭉쳐 있었는데 반도체가 워낙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서로 흩어졌습니다. 또 모일 때가 있겠죠. 자 그리고 17위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지금 조방원들이 밑으로 내려가도 똑같잖아요. HD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오늘 제가 준비한 삼성중공업. 자 이렇게 조방원이 반도체가 약하니까 조방원 쪽이 강한. 약간 이렇게 시소 게임의 어떤 구도가 형성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참조하셔야 지금 콜프처럼 돼 버렸어요. 이렇게 됐고요. 삼성중공업이 5.6% 오르고 있습니다. 3만 원 재돌파했고요. 바로 위에 하나시스템, 방산이죠. 천궁2로 떴던 레이더 만드는 회사를 바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전기 전력회사도 강합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삼성중공업 들어갑니다. 자 삼성중공업 하겠는데 자 보니까 배당에는 당연히 인색할 수밖에 없고요. 배당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치에선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이건 고평가됐다는 얘기겠죠. 이 점수로만 보면은. 자 그리고 미래 실적 괜찮고요. 재무가 괜찮습니다. 과거의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이런 정도고요. 자 돈을 어떻게 버나 보겠습니다. 자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 사실 뭐 재무제표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뭐 저기 몰입감이 있죠. 여러분들 재무제표 보면 숫자만 나오고 머리 아프잖아요. 보기도 싫어요. 자 어쨌든 이거 보면은 레비뉴 매출이죠. 이제 이 구도를 아시겠죠. 매출인데 어디서 나오냐가 여기 있는 거죠. 자 10조 정도 벌고 있습니다. 10조 7천억 정도 버는데
자, shipbuilding and 뒤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 조선해양입니다. 마린이에요. 근데 여기 길어서 점점점으로 된 건데 조선해양 부분이 10조 2천억 정도. 조선해양이 대부분이고요. 자, 컨스트럭션도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건설이 있어요. 우리가 삼성물산 레미안이 워낙에 우리 브랜드로 알고 있어서 인식이 강해서 그렇지 삼성물산도 사실 건설보다는 사실 저기 지주회사격으로 좀 움직이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또 삼성전자 지분 때문에. 자, 삼성중공업도 건설이 있습니다. 근데 컨스트럭션 부분은 4,900억으로 상당히 적으니까 삼성중공업은 그냥 조선해양의 어떤 그 업황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매출액 10조 7천억에서 이제 비용을 뺍니다. 요 비용 밑에 있죠. 그렇죠. 프로핏은 이익이고요. 요 코스트 오브 세일을 빼면은 9조 3천억. 자, 엄청나죠. 남는 게 한 개도 없네요. 이게 매출 총이익이 1조거든요. 10조 매출 찍어도 1조 법니다. 자, 이게 시클리컬 업종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조선, 화학, 철강 대부분 이래요. 공통점이. 왜 그러죠? 엄청난 자본, 그렇죠? 공장이 엄청나게 있어야 되고 엄청나게 큰 공장, 거기 엄청난 자재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가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산업이에요. 중후장대 산업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원가가 너무나 많이 빠져가지고 짜투리만큼 조그맣게 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조 2천억에서 다시 비용을 빼죠.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우리가 뭐 R&D라고 하는 게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그거예요. R&D 비용 있고 얘네는 보니까 일반 관리비가 많이 빠지네요. 리서치에서 빠지고 우리가 보통 판매 관리비, 판관비 하기는 이거예요. 세일스 앤 마케팅. 요게 빠지고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 외 비용도 크네요. 자, 순서대로 위에선 되어 있는데 영업의 비용이 여기보다 더 커요. 이것도 조선업의 특성이에요. 왜냐면 조선업은 돈을 한 번에 받는 게 아니고 부동산처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봤는데 부동산이야 길어봐야 뭐 6개월 안팎으로 끝나잖아요. 잔금까지. 근데 이거는 2, 3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했잖아요. 2, 3년 동안 사이클 잘못 탔다가 그 선주가 그 발주하는 선주사의 선주가 뭐 정유사라던가 해운사에서 발주를 할 거 아니에요. 조선사에. 갑자기 업황이 나빠지면은 계약 파기합니다. 나 그냥 계약 파기하고 우리 돈이 없어서 지금 배를 못 사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 지금 만들다가 중단돼 버려 고철 덩어리가 돼 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돈을 못 받아 버립니다. 그런 것들도 비용이고 환율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이 엄청 커요. 이게 삼성중공업의 특성만이 아닌 것을 여기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조선업의 특성이고 시클리컬 업종이라 불리는 경기 민감 업종의 특성입니다. 두 가지 아시겠죠? 원가 비용이 워낙에 높고요. 그다음에 영업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남죠. 여기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게 뭐예요? 이거죠? 3,500억 남았어요. 10조 벌어서 3,500억 남아요. 내 손에 주어진 순이익이. 너무 작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배수를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죠. 삼성중공업이 70배를 받고 있는. 여기서 지금 제일 높네요. 그렇죠? 현대중공업이 47.9배 정도. 하나오션 아까 나왔죠. 34.4배. 여긴 구남이 또 조금 있잖아요. 하나오션이랑 현대중공업은. 그다음에 현대로템도 여기다 넣어놨는데 방산으로 분류된 여기 28.8배 나와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이네요. 이거는 14.7배. 지금 삼성중공업은 이 PER로 봤을 때는 비교 대상 기업 중에서 사실은 상당히 고평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배수를 받고 있네요. 자, 뒤로 가볼게요. 뭐 무조건 고평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비교 대상 기업 중엔 높아요. 자, 그리고 이런 거 만듭니다. 뒤에 있죠. 아까 조선해양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조선은 이제 배죠, 배. 뭐 LNG선, LPG선, 자동차, 운반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처럼 생긴 거. 해양 부분에도 배처럼 생겼는데 해양 부분이 있긴 해요. 드릴십이라는 게 십자가 들어가서 배잖아요. 모양은 배인데 원유를 시추하는 배여서 그거는 상선으로 분류가 안 되고 해양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여기 뒤에 이거는 뭐예요? 여기 써 있죠. FLNG. 플로팅이거든요. F가. 이게 떠 있는 거 어마어마하죠.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LNG를 바다에서 시추하고 뭐 저장하고 하역하는 설비예요. 이 엄청난 이게 조선 배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크니까 어떻겠어요? 받는 돈의 기간도 훨씬 더 크고 길고 계약 금액도 크겠죠. 당연히 위험도도 더 높고 어쨌든 삼성중공업은 여기에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삼성중공업은 뭐에 유리하겠습니까? 유가가 오르면 유리하죠.
지상에서 땅에서 뽑아내는 유가의 가격이 오르면 이 해양에서 뽑아내는 유가의 저기 개발 타당성이 생기거든요.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오늘의 이슈입니다. 자, 오늘 이슈 나왔죠. 삼성중공업 원유 운반선 3척, 3척, 4,001억 수주. 자, 원유 운반선. 기름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그런데 경제가 좋아지면서 유가가 자연스럽게 오르는 상황이면은 원유 운반선 수주가 발주가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유가가 오르니까 빨리 기름을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유조선이 필요하니까 유조선을 많이 주문합니다. 그렇죠? 그런 원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좋은 거예요. 삼성중공업 원유 운반선 3척 4,001억 수주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커뮤니티죠. 자, 이 종목은 단타가 안 되네요. 무서웠어요. 삼성중공업 열주 1,000원 수익 보셨네요. 0.3%. 1,000원 어딥니까? 그렇죠? 땅 파면 1,000원이 안 나와요. 지금 팔면 바보, 사만전자 가자. 자, 이분은 사만전자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마 아니 삼성전자를 4만 원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왜 사만전자라고 했는지 그냥 일반 오타일 것 같아요. 그렇죠? 사만전자. 팁 하나 드리면 고점 가면 또 한동안 행보합니다. 묵은지 마냥 쥐고 있으려면 홀딩. 솔직히 이 정도 회사 가격 좋지 않음? 주식이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문제지만. 그렇죠? 물량을 못 지키니 개미지 쯧.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보셨고요. 자, 코스닥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이 플러스네요. 형님이 저기고요. 오늘 형님이 안 좋고 코스닥이 플러스네요, 지금. 코스닥이 플러스인 상태고. 자, 바로 종목 가겠습니다, 오늘.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오늘 코스닥에 뭐 이상한 종목들이 나오죠? 더라미? 왜 이런 게 나오니까? 자, 그쵸. 코스닥인데 더라미라는 종목이 왜 나오죠? 자,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보니까 미래 실적은 아주 좋은데 재무제표도 좋고 과거 실적이 안 좋았고요. 당연히 바이오 종목이니까 배당을 할 여력이 없고요. 밸류도 적당한 중간 정도의 점수입니다. 자, 미래 실적이 좋네요. 미래 예상 실적이죠. 자, 이것도 돈을 어떻게 버는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대비되는 걸 갖고 왔어요. 삼성중공업은 시클리컬 업종이고 중후장대 산업이고 원가가 엄청 많이 드는 산업입니다. 바이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이 그런 이 위탁 생산하는 기업 말고 이런 연구개발 전문 기업들은 외국의 모더나도 그렇고 모더나 어디 대학교에 조그만 사무실 하나밖에 없잖아요. 본사 찾아갔더니 그런 공장이 없어요. 인력으로 하는 인력, 똑똑한 인력. 자, 이것도 봅시다. 1,590억. 매출은 삼성중공업 10조에는 비할 바가 못 되죠. 1,590억 중에 뭐에서 돈을 보고 있습니까? 1,300억. 뉴드럭 리서치, 신약 개발. 신약 개발하고 뒤에는 기술 수출이 있어요. 이 알테오젠의 모델이거든요. 리가켄 바이오도. 기술을 어떻게든 수출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의약품. 의약품은 아주 적습니다. 210억밖에 안 돼요. 이건 결국에는 신약 개발로 승부를 봐야 되고 신약 개발을 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데 개발하면 좋지만 얘네의 모델은 그 중간에 임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하는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서 코스트 있죠. 코스트가 1,590억에서 16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6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400억 정도가 남습니다. 1,500억에서. 많이 남죠? 이거는 원가가 작습니다. 아까 삼성중공업이 속한 그 섹터랑은 전혀 달라요. 자, 그리고 거기서 비용을 제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완전 다르죠. 일반 관리비가 없죠. 제일 많이 드는 게 뭡니까? R&D입니다. 그렇죠? 비용 190억에서 175억이 R&D입니다. 전형적인 R&D 기업이죠. 바이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업의 비용 없어요.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나왔죠. 이거는. 적자입니다. 마이너스 25억 적자예요. 자, 이런 회사가 많아요. 바이오의 특성입니다. 그렇죠? 매출 원가는 별로 안 들고 R&D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적자가 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바이오 종목은 적자가 많이 나요. 일단 이거 볼게요. 자, 리가켄 바이오가 41배 받고 있고요. 퓨처캠이 24배 받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6.8배 받고 있고 나노엔텍이 6.8배 받고 있네요. 그렇죠? 마크로젠은 1배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높네요, PER을. 근데 저 PER을 알테오젠이나 펩트론이랑 비교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는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뭐가 중요하다? 파이프라인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가 전임상 단계가 여기고요. 동물 대상으로 하는 거. 이 임상 1상, 2상, 3상이고 여기서 인간에 대한 안정성 평가하고 여기서 효용성 평가하고 대규모 임상 들어갑니다. 대부분 이상 임상에서 넘기죠. 자, 지금 이미 넘어가 있죠.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중국의 포순제약하고 익수다 두 군데로 넘겼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뭐 칵스 모탑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엔투토틴 뭐 어쩌고 돼 있잖아요. 얘네가 ADC 치료제 개발 기업이죠. 이 앞에가 항체고 이 앞에가 독성 물질이에요. ADC가 그거잖아요. 독성 물질 핵폭탄을
눈이 없어서 아무데나 쏴버리니까 눈을 달아서 그걸 링커로 연결해서 암세포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게 항체, 눈, 암 찾아가는 눈, 뒤에가 독성 핵폭탄입니다. 요게 유방암, 위암, 난소암에 적용되는데 중국 포순제약에 넘겨서 지금 임상 3상 단계예요. 이 마케팅 단계 들어가면 시판돼서 로열티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익수다도 지금 임상 2상 정도, 1상 이상 진행하고 있죠. 이게 지금 가장 적입니다. 주력 파이프라인입니다. 여기서 제일 유명한 거는 캐사일라라는 유방암 치료제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비슷한 ADC 치료제를 수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리온 신규 사업팀의 권영수 이사가 리가켄바이오 이사에 합류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오리온이 리가켄바이오 지분 인수했잖아요. 리가켄바이오 37주 31만 원 40.5% 했는데 바이오는 너무 어려워요. 아까 똑같죠? 삼성중공업 단타 어려워요. 리가켄바이오 바이오 어려워요. 우연히 어제부터 알테랑 리가켄 두 개 나란히 놓고 보는데 등락하는 속도 정도 등이 굉장히 비슷해요. 거의 쌍둥이 수준. 왜 그런 걸까요? 알테랑 리가켄바이오가 모델이 똑같잖아요. 아오, 넌 뭔 죄를 지었길래 알테 닮아가냐. 똑같아요. 내 순 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마켓마블 코멘트 꼽아보겠습니다. 자, 리가켄바이오에 올라 있는 건데 방산 모자를 썼는데 몸은 바이오 알약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내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바로 들어갈게요. 바이오가 아니라 방산주였나요? 미국에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한 CPI 등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반등하며 시장이 쉬어갔습니다. 다만 미국 반도체주는 강한 수요가 증명되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시장은 일단은 국제유가에 더 영향을 받아서 반도체주들이 쉬어가는 가운데 중소형주 위주로 상승하며 코스닥은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오늘 좀 변동성 구간을 지나갑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승에 전환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다시 약보합권으로 내려왔고요. 0.1%가량 하락하면서 1135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잠깐 5,600선 회복에 성공하기도 했는데 이를 내려놓으면서 다시 반락했고요. 0.85%가량 하락하면서 5,56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이 오늘 1% 넘게 밀리면서 시총 대형주 위주로 좀 하락폭이 깊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하는 종목이 많은데요. 일단 대형주 위주로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적으로도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안에는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9천억가량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의 순매수가 그만큼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8,500억가량 순매수 중인 개인이고요. 기관은 280억가량 소폭 순매수 중입니다. 계속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관 수급이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비슷합니다. 기관이 계속해서 이 수급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있고요. 외국인은 4천억가량 팔고 있고 개인만이 들어오고 있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개인 4,400억가량 사들이면서 오늘 양시장에는 개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4만여의 날이니만큼 수급적인 변동성,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끝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0.49%가량 전장 대비 올랐습니다. 1,479원 선에서 움직이는데요. 오늘 개장도 지금 국제유가의 급등과 함께 1,480원 선에서 개장했고요.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3,500억 원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합니다. 대미 투자 처로는 원전, 전력망, 에너지 3대 축이 핵심인데요. 3,500억 달러의 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대미 전략 산업 투자로 이뤄집니다. 원전 분야의 경우에는 한국 기업과 학작 회사 등의 형태로 미국에 신규 원전을 짓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요. 에너지 분야 검토안에는 히토류 연구자석 공장에 투자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전력망 분야에는 미국의 노후 전력망을 현대화하는 일련의 프로젝트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가운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처리로 관세 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미 투자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하나오션 오늘 1.5%가량 오르고 있고요. 13만 5,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주가도 5% 넘게 오르면서 3만 4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LS 일렉트릭 주가도 2.63%가량 상승 74만 1,0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원전, 전력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란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대한에너지의 한 축으로 원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DB증권연구원은 오늘 리포트를 통해 이란 사태로 유가가 상승할 때 대안적 에너지는 당연히 상대적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특히 한국의 원전 관련 기업 상당수는 순수 건설 분야에도 강점이 있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동 지역의 분쟁이 마무리된 이후 이곳에서의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안보 확대와 더불어 미국과의 협업 확대도 기대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예정인 대미투자 특별법 1호 프로젝트 사업으로 원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 속에 원전 6기를 추가적으로 재가동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오늘 원전주가 주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업종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대건설 3.83%가량 오르면서 거의 4%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15만 4,6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우건설도 2거래일 연속 외인의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2.51%가량 오르면서 1,21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한전기술 주가도 3.43%가량 오르면서 16만 2,8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4억 배럴 규모의 사상 최대 규모의 비상 비축유 반출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했다는 보도에 긴장감이 높아진 까닭인데요. 현지 시간 11일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93달러에 거래됐고요. 브렌트유도 전장 대비 4.76% 오른 91달러에 거래되며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IEA의 비축유 방출 결정에도 국제유가는 오히려 반등한 건데요. 시장은 이번 비축유 방출 발표가 가격 안정에는 기여할 것이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맥커리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IEA의 제한 규모가 전 세계 하류 생산량을 기준으로 약 4일치, 걸프 해역을 통과하는 원유 물동량을 기준으로는 약 16일치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정유주는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 반도체주 주가는 방향성을 계속해서 탐색하고 있는데 관련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SO일주가 오늘 장 초반에 5% 가까운 급등세가 붙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1.57%가량 오르면서 11만 6,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흥구석유 주가도 4.9%가량 오르고 있고요. 장 초반 대비해선 오름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26,8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주가는요, 오늘 조금 쉬어갑니다. 1.47%가량 하락 중인데요. 간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주가가 4% 가까운 급등세 붙었던 것과 대비되는 흐름입니다. 18만 7,1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다만 오늘 KB증권에서는 32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1.47%가량 하락하면서 94만 1,0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90달러 선을 넘어서며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락하는 종목수보다 상승하는 종목수가 많은 우리 시장입니다. 일단은 양시장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내마녀의 날을 맞아 수급적인 변동성에도 주의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봐야 할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뭐 이란 사태 상황에 따라서 주식 투자의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뭐 너무 하지 마시고요. 뭐 대응의 영역이니까 저희가 차근차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지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옆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약간 좀 불안한 게 이란 전쟁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호르무즈 해협 분위기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의견을 빨리 좀 구하고 싶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네, 일단은 지금 우리 증시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데요. 사실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보도들이 조금 혼재돼 있어서 네. 좀 맥락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지정학적 문제이거나 전장에 관한 뉴스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제 좀 현재 상황에서 어디가 맞다, 틀리다, 뭐 가능성이 어떻다 네. 이렇게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본시장이나 증시 입장에서 대응 방법을 모색할 때는 사실은 뭐랄까요, 좀 잡히지 않거나 확증할 수 없는 부분 말고 사실 이제 대응이 가능하거나 고정값으로 놓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네. 합리적이다라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유가와 호르무즈 해협 이 부분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어저께 사실은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증시. 그런데 이제 한 2시 넘어서부터 갑자기 이제 좀 이제 낙폭을 만들어가면서 좀 힘이 빠진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왜 갑자기 잘 나가다가 낙폭이 생겼느냐를 놓고 실시간이나 오늘까지도 사실은 이제 분석이 명쾌하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내마녀의 날이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어저께 낙폭이 생긴 시간과 우리나라 증시요, 또 일본 증시의 낙폭이 생긴 시간이 비슷해요. 아, 일본의 네.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예를 네. 들어서 뭐 증시 관련한 뭐 내마녀, 뭐 선물옵션 이쪽을 얘기를 한다라면 사실은 채권도 영향이 안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 상황을 보면 우리 또 일부 아시아 또 글로벌 리학의 유의미한 시간대에 흐름이 잡히거든요. 네. 그리고 채권까지도 동시에 네. 같이 이제 사실은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시간대별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사실은 뭐 개별적인 뭐 내마녀나 미국 CPI에 대한 우려감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이란 뉴스의 발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제 말씀은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오직 전장 뉴스고 특히 이제 유의미하게 국제사회가 반응하고 있는 기름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의미한 뉴스가 이제 몇 개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국제 이제 석유기구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다 사실은 동의해서 비축유 방출을 결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제 비축유 방출 관련한 규모는 4억 정도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사용량으로 보면 많지는 않아요. 네. 21분 정도 됩니다. 다만 이제 어떤 분들은 21분 가지고는 당연히 부족하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값을 유가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마지막에 배팅할 수 있는 알파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인 사용량 전체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는 그 알파를 결정하는 그 네, 정도의 네. 분량인데 이 정도면 사실은 시장에서 충분히 가격을 컨트롤할 정도는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문제는 그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를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조금 유가가 상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정도보다도 더 큰 정도의 유가 관련한 악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한 4척 정도가 공격을 일단 당했다라는 보도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기뢰 관련한 얘기들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즉
전쟁에 관해서는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안 좋은 쪽으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좀 힘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 좋은 쪽으로만 가느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른 부분도 좀 있다라는 측면을 또 동시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글로벌 이야기에 무슨 관세를 부과한다라든지 다양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주위에서 말리거나 국제사회가 반발하거나 하는 것과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였던 유일한 로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타코라는 별명을 들으면서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였던 건 유일하게 국채입니다. 예. 국채가 건드려지면 트럼프는 움직였다라는 게 경제계에서 보는 거는 이제 거의 뭐 기정사실이고 몇 번 우리가 검증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 유가가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결국에는 수입 물가가 움직여지고요. 그로 인해서 인플레 우려가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금리가 동결되거나 상방으로 이제 압력을 받게 되고 그걸 반영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모습. 이게 지금 네. 현재 발표되는 로직이거든요. 이 로직에 결국에는 제일 첫 단에는 유가 관련한 스위치가 켜지면 끝에 가서 채권이 움직인다는 게 네네. 지금 확인된 로직이에요. 이게 이제 발동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움직인다. 라고 이제 시장이 기대했는데 며칠 전에 사실은 보여줬었죠. 예를 들어서 유가가 119불 장중 돌파하는 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거의 종전이 임박했다. 또 컴플리트라는 단어를 썼고 그 시점은 soon, very soon 하면서 곧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면서 그 메시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석유나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는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게 맞는데 반면 역설적이게도 그럼으로써 유가를 건드리니까 다시 채권이 건드려지는 트럼프 타코 방정식은 네.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역설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쪽 다 좀 주의를 방향을 열고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뭐 중간 선거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장기전으로 가는 건 자신에게 또 불리한 그런 모습인데 향후 좀 봐야 될 그런 요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다소간의 이제 장기전에 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군사 작전이 있을 때 당초에 작전이 목적하고 있는 소기의 계획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함으로써 사실은 친미 정권을 세우고 원유를 이제 수급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 작전이 충분히 가능하겠네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이란을 좀 우습게 본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이란을 이 전쟁이 개시된 미국의 진짜 소기의 목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정도를 꼽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권부 전체를 붕괴시킴으로써 소위 말하는 이제 친미 정권을 세운다. 화면의 축출뿐만 아니고요. 네네. 두 번째가 핵시설 관련해서 영구적인 타격을 입힌다. 네. 그다음에 이제 중동 관련해서 이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또 하나의 이제 무기가 사실은 이제 한 2,000기에서 2,500기 정도 되는 탄도미사일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두고두고 사실은 좀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이 판단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타격을 준다. 요 세 가지가 소기의 목적인데요. 냉정하게 지금 돌아봤을 때 하메네이는 축출했는데 사실은 이란을 관장하는 권부 자체는 오히려 단단해진 모양새예요. 오히려요. 심지어는 뭐 차남이 지금 권부에 오를 정도 네. 아니겠습니까? 강경파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친미 정권이 베네수엘라 모델처럼 쉽게 세워질 줄 알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핵시설의 완벽한 타격이라든지 그로 인한 뭐 국제기구의 검증 같은 것도 되고 있질 않아요. 또 세 번째, 지금 전쟁 초기에 이란이 아직 탄도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다. 가성비 위주로 네. 뭐 소규모 드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길게 가는 전략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직 타격이 됐다라는 보고가 없어요. 그렇다면 미국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지고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반면 다시 한번 돌려봤을 때 미국이 장기전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또 한 번 여러 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네. 특히 문제는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지정학적 분석인데요. 미국을 상대로 교전을 하거나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우주에 없습니다. 네. 지구에도 없죠. 네. 예.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전쟁이라는 단어가 성립은 하지만 전쟁을 개시하는 것도 미국 마음이에요. 아무도 미국에게 전쟁을 걸지 않거든요. 네네. 그럼 전쟁이 끝내는 것도 미국 마음입니다. 즉 한간의 분석이 미국이 이 전쟁을 일으켰던 소기의 목적 3개는 달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예.
끝내는 게 역설적으로 미국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그 세 개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됐다 치고 달성됐다 치고 이렇게 세 개를 다 치고라고 해서 네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라고 하면 내일 당장이라도 종전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원했던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장기전이 만약에 미국에 부담된다면 미국은 어떠한 명분을 삼아서라도 종전을 희망하거나 선언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장기전으로 고착화된다라는 판단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이러고 네. 그래서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전쟁의 출구 전략의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 좀 명심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되면서 국내 증권사에서 슬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동의 뭐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유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 걸 말씀해 주셨고 그런 정도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번 사태가 생기고 나서 우리 증시가 지난주 화요일에 대략 한 8, 9%, 그 다음날 한 12% 해서 합산해서 한 20% 정도 개정 초반에, 그러니까 전장 개시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맞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목요일에 9% 정도 반등을 하고요. 또 이번 주 초에도 뭐 한 8, 9%, 7% 정도 급락과 급등을 반복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변동성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뭐 공포지수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변동성 자체를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조금 더 예리하게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 증시는 작년에 70% 정도 수익을 내면서 세계 증시 수익률 1위였어요. 올해도 연초부터 지금까지 48% 수익을 내면서 세계 증시 1위예요. 네.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은 어떤 글로벌한 이벤트가 생기건 조정의 명분이 생기건 우리는 여기서 돈을 언제든지 뺄 수 있는 차익 실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실상 조정은 명분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언제든 나오는 상황이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라는 좀 핵폭탄적인 이슈를 맞으면서 두 가지 이슈, 즉 조정 이슈와 전쟁 이슈가 동시에 나오면서 폭락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 반등을 10% 정도 해냈거든요. 그 이후에 추가 10% 반등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게 이제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진짜 변동성 장세에 들어갔다라고 보는데 네네. 그 이후의 변동성의 폭이 개장 초기에 20% 폭이 아니에요. 그 이후의 폭은 다 10 이내에서 또는 7 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정도 폭은 글로벌리하게 볼 때 옆나라 일본이라든지 아시아 증시라든지 이쪽이 맡고 있는 폭과 비슷합니다. 아, 예. 무슨 뜻이냐면 변동성 전체를 이번 장세 전체를 보면 커 보입니다만은 초반에 10%의 변동성은 과매도 또는 차익 실현으로 변동성을 이미 한번 소화했다고 보는 게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럼 남은 변동성은 오직 전장 변동성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10%, 20%까지 계속 낙폭을 연이어 키워가는 변동성은 아니다라는 다소간의 제한적 범위 안으로 수렴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 변곡점을 지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장 관련한 변동성도 사실은 다른 나라랑 비슷하게 맞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특화된 사유로 맞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변동성에 관해서는 과도한 공포보다는 이제는 오직 전장 뉴스로 한정하고 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 특히 트리거는 유가 이 정도에만 맞춰서 분석을 해도 충분히 이제 합리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선으로 들어왔다. 제한적 범위 안으로는 들어온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 서사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더 하단을 좀 견고하게 가져다 준다고 보여지는데 평론가님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저께 미국 장세에도 이제 두 가지 큰 흐름이 하나 있었죠.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당초에 사실은 이번 AI라든지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아픈 손가락 아니겠습니까? 오라클 미운 오르시키처럼 네. 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어쨌거나 시장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실적을 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장 마감 이후에도 애프터에서도 상승을 냈고 네. 오늘도 9% 정도 상승을 내면서 시장이 AI 버블이라든지 반도체 관련한 장세를 걱정하는 것을 말끔하게 일단 지우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이크론도 그 전날 5%, 어저께 3%대 이제 보이면서 반도체 관련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이제 글로벌리하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실적으로 잡히는 넘버로 잡히는 지수가 계속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 2월 달 수출 뭐 여전히 좋은데요. 이번에 네. 나온 3월 10일치 수출 데이터가 또 나왔어요.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 뉴스인데요. 여기서도 우리 수출 전년 대비 55% 늘면서 214억불을 기록했고요. 그중에서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 175%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사실은 업계에서는
1분기에 하이닉스나 삼성 관련해서 기업을 통하는 정도의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사실은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4월 초에 확인되면은 뭐 다시 한번 충분히 재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직접 그 뚜껑을 열기 전에 간접적으로 방금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데이터를 통해서 반도체 여전히 이상 없다.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장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반도체는 팔리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익은 문제 없는데 주가가 빠졌다? 그럼 더 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 이후에는 더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이거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JP모건이 대함호 대출을 이제 조인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실은 전쟁 뉴스가 아니었다면 이건 굉장히 크게 다뤄질 네, 뉴스인 네, 네.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I 거품이다 또는 거품이 아니더라도 AI 관련한 이 산업 섹터에서 다소간에 부러지는 회사가 나올 수 있다. 왜 과도한 뭐 캐펙스 투자도 있고 심지어는 꼭 과도한 캐펙스 투자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나왔던 엔트로픽의 이 클로드 AI가 기존에 각자 사업을 하고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AI 관련한 것들을 잡아먹으면서 오히려 혼자만 왕좌를 지키고 나머지 것들을 제압하는 모습이 네네.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다양한 걱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사실은 우려감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난 글로벌 위기 이후에 미국도 사실은 은행 관련한 대출을 깐깐하게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이 AI 관련한 업체들이 대출의 문턱을 어디로 넘었냐면 네. 펀드로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 관련해서 이제 사모 대출이 많이 일어났는데 사모 대출이 사실 담보로 잡은 거는 해당 기업들의 기술이거나 센터이거나 뭐 마켓이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우려가 커진다면 담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대출이 네.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려하는 투자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려가 커지기 전에 내가 미리 환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지금 사실은 잡혔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환매에 들어갔는데 대표적으로 조금 그나마 이제 중견 쪽 펀드는 그나마 그럴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엊그제는 블랙락 관련해서 이제 큰 환매 요구가 들어왔고 네. 블랙락이 이제 5% 이상 환매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일단 환매 중단을 선언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이제 조금 제가 볼 땐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제 JP모건까지 사모 대출을 줄인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이 부분에 관한 위기감이 해소됐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이것은 전쟁 이슈를 제외하고 나면은 앞으로도 이제 좀 주기적으로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초기에 제압되지 않고 계속 여진이 생긴다면 거꾸로 AI 쪽 관련한 투자가 금융으로 전이되고 금융이 다시 AI 맞아요. 쪽으로 네네. 대출 관련해서 축소되면서 다시 전이되는 그런 순환적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최근에 일단은 AI 이 버블론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아야 대응을 합니다. 오늘 시장 리스크 전격적으로 분석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아주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다소 구름이 낀 모습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 국제 유가가 급등을 보였고요. 또 국내에서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내마녀의 날입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 코스피 오늘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시장 분위기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정유주가 모처럼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던 선박 4척을 공격한 가운데 국제 유가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지만 국제 유가는 진정을 보이진 못했는데요. 관련해서 국내에선 정유주가 오늘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전과 히토류 그리고 조선같이 대미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된 섹터가
섹터가 오늘 맑음을 보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쟁 키워드들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원전과 관련해서는 국제 유가가 급등을 보이자 원전이 대체 에너지로 떠올랐고요. 히토류는 오늘 홍콩에서의 한 언론 보도를 소화하며 오늘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의 언론 보도에서는 미국의 현재 히토류 재고가 2개월치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조기 종결 가능성을 시사한 배경에 이 히토류 공급 문제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조선주도 오늘 이거래일 연속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계속되면서 운송 경로가 길어질 경우 LNG 운반선과 탱커선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이 증권가의 전망이 계속해서 조선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통신장비주가 연일 맑음을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AI 수요 급증 이후에 반도체 그리고 전력기기나 원전 같은 섹터에는 집중을 해봤지만 이제는 통신업종에 집중을 해보자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밤에는 통신장비 업체 AT&T가 향후 5년간 미국 내 네트워크 인프라 확장에 우리 돈으로 약 368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히자 국내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이 전쟁 이후의 뉴 에너지 시장 확대가 건설업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가의 리포트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KB증권에서 목표가 32만 원 리포트 나왔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220조 원,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을 300조 원으로 내다봤고요.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DS증권에서 SK하이닉스의 가치를 반영했을 때 목표가를 74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가 세 곳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공통된 의견은 작년 하반기에 이 마케팅 비용이었는데요. 오늘 현대차증권에서는 캐대원의 기대감을 뺐을 때도 해외 실적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제약바이오주 맑은 보이고 있는데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항암제인 네수파립이 다인종 임상을 추구한다고 알리며 매수세가 붙고 있고요. 오늘은 유한양행의 이 폐암치료제 랭라자가 독일에서 급여 등재에 성공하면서 오늘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타도 오늘 국내 K 문샷 프로젝트에 합류하며 맑음 보이고 있고요. 한선 엔지니어링, SOFC 사업 수혜 속에 주가는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